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0살이고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한겨울이 되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빨라지네요. 전 한창 나이이지만 집에 있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집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20살짜리가 벌써 결혼이라도 했냐고요? 아니요. 전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예요. 오늘은 집에 가다가 잠깐 마트에 들렸어요. 할머니 입으실 따뜻한 조끼를 샀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걸로 엄청 고민해서 샀어요. 왜 돈 썼냐고 혼나겠지만 전 할머니에게 뭐든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한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주무실 때도 눕지를 않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주무시죠. 그래서 등이 꼽추같이 굽은 모습입니다. 할머니 조끼를 산 것도 날이 추워지니까 이불이 흘러내리면 밤새 춥잖아요. 난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자는데 할머니는 추우실 것 같아서요. 우리 할머니 고집은 정말 대단합니다. 할머니, 여기 되게 따뜻해. 여기 와서 누우세요 좀. 의자에서 무슨 잠을 주무신다고 그래요. 우리 은수만 따뜻하게 자면 되지. 할머니는 괜찮아. 여기서 이렇게 자는 게 편해. 의자가 편하긴 뭐가 편해? 이불도 자꾸 흘러내리잖아. 겨울이라 공기가 찬데 할머니 감기 걸리면 어떡해? 손녀딸이 사준 조끼 입으니까 하나도 안 추워. 할머니 걱정은 말고 너나 푹 자.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할머니의 잠자리는 결코 바뀌지 않았어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주무십니다. 전 아주 오랫동안 가족은 할머니 한 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빠가 살아 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결코 누워서 잘 수 없는 이유도 알게 됐고요. 오늘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66 되는 은수 할머니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름은 선녀예요. 선녀와 나무꾼 할 때 그 선녀요. 이번 생에서 전 2명의 나무꾼과 함께 살았네요. 말하자면 재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악몽과도 같았어요. 폭력 남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죠. 20살 때 같은 동네 살던 5살 많은 남자와 엉겁결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같이 살아보니 언행이 거칠고 술만 마시면 폭력을 쓰고 도박까지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야 그 못된 버릇을 알게 됐어요. 첫날 밤에 덜컥 임신을 해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었죠. 어리석게도 자식을 보면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10달이 지나 딸을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딸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지영인 메마른 제 삶의 담비 같은 아이였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아기 얼굴을 보면 시름이 다 사라졌어요. 지영아, 엄마 해봐. 엄마? 옳지, 잘하네. 우리 지영이 금을 준들 바꿀까, 은을 준들 바꿀까. 온 우주를 줘도 절대 안 바꿀 우리 애기. 엄마가 사랑해. 전 남편에게 딸을 봐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애원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화풀이를 했죠. 멍을 가리기 위해 보자기로 얼굴을 싸매고 다닌 적도 많았습니다. 제발 딸이 더 크기 전에 남편이 변하기만을 바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불쌍하게 여겼죠. 어느 날 집에 생활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두부 한 모 살 돈도 없어서 동네에 일감을 구하러 다녔어요. 마침 이웃 아줌마가 반가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지영 엄마, 옆 동네에 하루 돈 벌러 가자. 배추 뽑는 일인데 그 밭주인이 아주 인심이 좋아. 일당 두둑하게 준대. 같이 갈 거지? 정말요? 근데 지영이가 혼자 있어서 애를 데려가면 밭주인이 싫어하겠죠? 내일 지영 아빠한테 하루 맡겨. 내가 대신 잔소리 좀 해줄게. 술 마시지 말고 딸 좀 보라고. 지영 엄마 창거리 살 돈도 없는 거지?
같이 가서 돈이라도 벌자. 그 밭주인 눈에 잘 들면 일 계속 줄 거야. 갈 거지? 전 가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돈도 필요했지만 4살 된 지영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딸을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그날따라 멀쩡해 보였어요. 일찍부터 세수하고 앉아 TV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배추밭에 일하러 다녀오래요. 동네 아줌마한테 들었다면서요. 그럼 나 다녀올게요. 지영이 잘 봐야 해. 아직 애기라 혼자 집 밖에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아예 얼른 가서 돈 벌어와. 저기 오늘은 술 안 마실 거죠? 나 후딱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지영이 잘 봐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그럴 거면 가지 마. 나도 확 나가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화내지 말아요. 지영아, 엄마 일하고 올 테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알겠지? 딸은 엄마 어디 가냐고 자기도 데려가라고 막 울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사탕 얘기를 했어요. 과일맛 사탕인데 지영이가 한번 먹어보고는 계속 사달라고 했었죠. 집에 사둔 게 다 떨어진 지 꽤 됐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오늘 돈 벌어오면 과일 사탕 사줄게. 정말이야? 그럼 많이 사놓고 지영이 심심할 때 하나씩 까먹으면 좋겠지? 예쁜 딸은 제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렇게 4살 된 딸을 두고 저는 일을 하러 갔어요. 밭주인은 인심이 아주 후했습니다. 일을 다 마쳤는데 밥까지 먹고 가라고 해서 맛있게 먹었죠. 받은 돈으로 슈퍼에 들러 사탕이랑 먹을 걸 사고 우리 집 골목까지 왔는데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든 게 분명했어요. 불길한 예감에 전 들고 있던 봉지를 팽개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아가, 지영아, 엄마 왔어. 이상하다. 왜 목소리가 안 들리지? 지영아! 미친 듯이 딸 이름을 불렀지만 어디서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들어 있었고요. 전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헤맸죠. 뒷간, 다락방, 창고까지 뒤지고 또 뒤졌어요. 진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전 남편을 잡아 흔들어 깨웠어요. 말해, 우리 딸 어딨어? 지영이 어디 갔냐고. 당신 술 취했어? 언제부터 술 마셨어? 지영이는 어디다 놓고. 남편은 술에 깨지도 못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더라고요. 몰라. 졸린데 왜 깨워? 지가 알아서 찾아오겠지. 전 순간 눈이 뒤집혀서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패고 옷을 쥐어 뜯었죠.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게 정신 나갔나?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4살 배기를 어쩌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넌 사람도 아니야. 내 딸 어딨어? 내 딸 내놔. 우리 지영이 내놓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제 머리를 쥐어뜯고 남편을 때렸어요. 획 돌아버린 절 보고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집을 나갔고 전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영아, 아가, 지영아. 곧 있으면 밤인데 우리 지영이 좀 찾아주세요. 4살 아기가 혼자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전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옆 동네며 산이며 저수지까지 싹 다 뒤졌는데도 우리 딸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그냥 숨만 붙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보고 싶어 가슴이 저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한 달이 지나가고 경찰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고요. 전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죽었다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멀거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옆 동네에 일 나간 사이 남편이 술 취해 자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꼭 한 달 전 그 인간이 4살 배기 딸을 잃어버렸다고요. 술 마시지 말랬는데, 애 잘 보랬는데, 이제 그만 가세요. 그 인간이 죽던 말든 난 모르겠으니까 가시라고요. 지영아,
지영아. 친척들이 그 인간의 장례를 치렀지만 전 가지 않았습니다. 전 딸을 찾기 위해 먹지도 자지도 않고 갖은 애를 다 썼죠. 어쩌다 돈이 생기면 그걸로 전단지 만들고 여기저기 붙이면서 거지꼴로 다녔어요. 눈을 감으면 딸이 저를 찾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쳐갔고 세상은 회색빛이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여름이었고 얼핏 들은 뉴스에서 폭염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어요. 그날도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다 길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땐 그냥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더 살아서 무엇하랴 그런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전 다시 눈을 뜨고 말았어요. 어떤 남자가 절 그늘 아래 눕히고 입에 물을 넣어주고 있었죠. 정신 들어요? 이봐요. 나 보여요? 전 물을 다시 뱉었어요. 어디서 날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죠. 왜 날 구했냐고 그냥 죽게 놔두지 그랬냐고 하니까 남자는 그런 소리 말라고 화를 냈어요. 처음 본 얼굴이 새까만 남자 앞에서 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4살배기 우리 지영이 얘기를 하고 또 하면서요. 침통한 얼굴로 듣던 남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럼 더 고생하지 말고 나랑 다닙시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트럭 끌고 다니면서 전국에 물건 팔러 다녀요. 집에 아들도 2이나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쪽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발이 이게 뭡니까?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신발도 돼지고. 자 여기 새 신발 신어요. 이래갖고 딸을 찾으러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전 처음 본 남자의 제안을 바로 승낙할 수 없었죠. 그 남자는 5일 동안 그 도시에 머문다고 했어요. 자기 장사하면서 틈틈이 지영이 전단지도 붙여주고 저 먹으라고 김밥 음료수 같은 것도 사주더라고요. 밤엔 잠잘 곳을 잡아주고 본인은 트럭에서 잤고요. 지켜보니 과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물 트럭이 떠나는 날 남자가 저한테 물었죠.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요. 전 구걸에 가며 딸을 더 찾는 건 더 이상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트럭 옆 좌석에 앉아 그 동네를 떠나게 됐어요. 당시 전 26살이었고 남자는 5살 위에 아들 형제가 있었죠. 같이 다니면서 물건도 팔아주고 남는 시간엔 딸을 찾으러 다녔어요. 밤이 되면 트럭을 정리하고 같이 근처의 보육원을 찾았죠. 그러다 알게 됐어요. 남자는 사별했고 일 다니는 동안 노모가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것을요. 우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다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됐고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말수는 없어도 따뜻하고 인간미 있는 그 사람은 결혼을 해도 딸을 계속 찾아보라고 절 격려해줬어요. 그렇게 전 재혼이라는 걸 하게 됐죠. 처음 남편의 집에 간 날 8살, 6살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야? 아니야 임마.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엄마 아니고? 난 아줌마가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성현아, 두현아, 반가워. 우리 천천히 친해져 보자. 시간이 지나면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때부터 남편의 2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린 형제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첫째가 말썽이 심했죠. 반항도 심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반면 둘째는 저를 잘 따랐어요. 엄마 하면서 곧잘 정을 붙였고요. 하지만 둘째는 지능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둘째를 첫째는 자기가 형이라고 끔찍하게 아꼈어요. 전 애들 보면서 살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틈틈이 제 딸 지영이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늘 인자하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닌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현의 비가 정말 선녀를 데려왔구나. 이름이 선녀라더니 너처럼 마음 고운 애는 처음 봤어. 내가 죽더라도 애미야. 성현의 비랑 우리 손주들 잘 부탁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님의 빈자리는 훨씬 컸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 성현이는 더 삐뚤어졌습니다. 이미 그때도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중학교 때부터 여기저기 전학을 다녀야 하는 신세였죠. 그나마 의지했던 할머니가 한 줌의 재가 되는 걸 보고 성현이는 처절하게 울었어요. 한없이 까칠해져서 제가 다가가면 상처받은 짐승처럼 발톱을 세웠죠. 위로 같은 거 하지 마요. 나한테 할머니는 엄마나 마찬가지였어. 아줌마가 오기 훨씬 전부터 할머니가 우릴 키워줬다고. 아줌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엄마 행세야? 성현이 너 이 자식. 아니 말 조심하라고 했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너 이 자식. 할머니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엄마한테 잘하라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유언 못 들었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잘난 척들 좀 그만하라고. 남편이 큰아들을 혼내고 사정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저랑 재혼한 직후 만물 트럭을 접고 가게를 시작하더니 주방용품 도소매로 큰돈을 벌게 됐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큰아들이 늘 속을 썩였어요. 남편과 저의 노력에도 아들의 행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러도 성현인 절 아줌마라고 부르고 막 대했죠. 대신 둘째 아들 두현이와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됐고요. 큰아들 걱정이 많던 남편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게 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암이 재발된 거였죠. 당시 전 45이었고 남편은 50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치료한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걸로 암은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재발을 한 거였죠.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돼서 말기라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잊었어? 10년 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완치 판정 받았잖아. 경험 있으니까 더 잘할 거야. 당신이 용기 잃으면 안 돼. 성현이 두현이 군대 가고 장가 가는 것까지 봐야지. 여태 고생만 시키고 행복하게도 못해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선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뜻밖의 사실을 알려줬어요. 저한테 상가 건물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 암에 걸렸을 때 저 몰래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혼자 어떻게 하려고. 더구나 성현이 저 녀석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또 딸도 찾아야지. 상가 있다는 건 절대로 애들한테 말하지 마. 특히 상현이가 알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해. 그러니까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알았어? 남편은 날건달 같은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재산을 모두 제 앞으로 해놔더라고요. 10년 전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이미 준비를 한 거였어요. 저한테 돈이 있으면 큰애 성현이가 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남편은 손써볼 겨를도 없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내가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하늘에 가선 편히 쉬어요. 거기서 우리 지켜줄 거죠? 고마웠어요, 여보. 그렇게 남편을 보낸 뒤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절 구해주고 늘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던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정신을 차린 뒤 남편이 남긴 건물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 상가 건물은 감정가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건물이었죠. 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성현이가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재산 어딨어? 다 내놔. 아빠 재산 피부 치인 아들들이 받는 게 맞지? 아줌마가 혼자 꿀꺽하려고? 성현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빨리 아빠 재산 내놔. 나랑 두현이가 사이좋게 나눠 가질 테니까 내놓으라고. 전 아들들한테 재산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을 위한다면 지금 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죠. 큰아들 성현이는 남편의 죽음 이후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갈 때까지 간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어요. 폭력 사건에도 많이 휘말렸고 가끔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찾아와 큰애를 찾았죠. 돈도 빚까지 져가며 함부로 막 쓰고 있었고요.
아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미듯 아파왔습니다. 큰돈이 생기면 더 심하게 망가질 게 분명했어요. 전 굳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현이 너 잘 들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재산 주는 거 생각해 볼게. 공부까진 안 바래. 기술 배워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가정 꾸려봐. 사고 안 치고 평범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때 재산 줄게. 이 아줌마 웃기네. 내가 평범하게 안 산 게 뭐가 있는데. 주제넘는 소리 말고 우리 아빠 재산이나 내놔. 말로만 아낀다 어쩐다 하지 말고 당장 내놓으라고. 지켜보던 둘째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그러지 마.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많이 아팠어. 이러면 엄마 속상해. 둘째 두현이는 절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어요. 정이 많은 아이라 형도 참 좋아했고요. 성현이도 동생이라면 자기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성현이와 저 사이에 두현이가 늘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형은 왜 엄마를 아줌마라고 불러? 엄마잖아. 우리 여태까지 키워줬잖아. 엄마는 무슨... 야, 우리 엄마 따로 있어. 이 아줌마는 그냥 아줌마고 우리 엄마는 친엄마야. 우리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너 머리 좀 컸다고 형 말 안 들을 거야? 그래도 형,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런 대화를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큰애는 막말도 아주 모질고 차갑게 했어요.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 친딸 찾으려고 우리 아빠랑 결혼했지. 돈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빠 돈 빼돌려 마음대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고. 성현아, 그런 못된 말이 어디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줌마가 왜 내 엄만데.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한 재산 챙겨서 딸이랑 살 거잖아. 전 순간 큰아들의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재혼 직후엔 집을 자주 비우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도 했고 조바심을 누를 수 없었어요. 성현이 두현이를 보다가도 딸이 떠오르면 견딜 수가 없었죠. 어느 날부터 큰아들은 딸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찍고 숨겼습니다. 딸 찾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려고 했지? 나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빤했는데. 여태 딸 못 찾으니까 우리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 성현아, 아니야. 난 너일 떠날 생각이 없었어. 아빠랑 혼인신고까지 한 거 몰라? 어렸던 성현인 엄마가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 와중에 새엄마라고 왔는데 친딸을 찾으러 나가면 불안했던 거죠. 그 마음이 불씨가 돼서 커서도 반항을 하는 것 같았고요. 성현이는 제 진심을 정말 몰라줬습니다. 전 아들들을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큰애가 사고치고 반항을 해도 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일찍 엄마를 잃은 애들이 안쓰러워 더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우리 딸도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기 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두 아들을 사랑하면 우리 딸도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있었죠. 하지만 계산 속으로 애들을 대한 적은 결탄코 없었어요. 아침밥도 꼭 새밥 지어 먹이고 도시락도 정성을 다해 싸줬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큰아들과는 유독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둘째 두현이와는 둘도 없는 모자 사이가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가고 커서도 말을 참 예쁘게 했죠.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마요. 엄마 팔 아프면 큰일 나. 괜찮아. 엄마도 들게 이리 줘. 무랑 감자가 얼마나 무거운데. 엄마는 내가 지켜요. 고생하면 안 돼. 내가 엄마보다 힘 세잖아. 두현인 슈퍼맨이다. 형 때문에 제가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둘째가 다가와 위로해줬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고 두현인 한시도 혼자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처럼 제가 그렇게 될까봐 불안해했죠. 성현이도 그런 동생을 애처로워했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달라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러면 되겠네. 내가 아줌마 친딸 찾아오면 어떻게 나올 건가? 아빠 재산 그때는 다 포기할 수 있어? 성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줌마 딸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땐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아빠 재산 토해내셔. 어때? 괜찮은 제안 아닌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큰애는 제 딸을 찾아오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 대가로 남편의 100억짜리 건물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 아픔을 담보로 건물을 요구하는 큰아들이 너무 야속하고 애달팠어요. 전 한없이 오열하며 아픔을 사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큰애가 떠나고 전 둘째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제가 이 집에 온 지 20년이 훌쩍 지나 있었죠. 두 아들은 28, 26이 돼 있었고요. 제 나이는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집 밖으로 떠도는 큰애가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큰애가 집을 나갔던 날처럼 매서운 한파가 닥친 날이었죠. 두연이가 좋아하는 코다리찜을 해주려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에 낯선 신발이 2켤레나 놓여 있었습니다. 두연아, 엄마 왔다. 친구들 왔니? 아니, 넌 성현이 아니냐? 전 뜻밖의 손님을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큰아들이 어떤 아가씨랑 함께 거실에 있더라고요. 성현인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죠. 제 옆에 있는 이 여자 자세히 좀 봐요. 아는 얼굴 아니에요? 뭐라고? 진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여자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딸인데 못 알아보겠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얼이 빠져 있으니까 그 아가씨가 저한테 뭔가를 내밀었어요. 제가 기차역에서 발견됐을 때 발찌에 이런 게 달려 있었대요. 이게 단서가 될 것 같아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하고 다녔어요. 전 아가씨가 내민 목걸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목걸이엔 작고 동그란 10원짜리보다 작은 금속이 달려 있었어요. 잃어버린 딸에게 발찌를 만들어줬던 기억이 선명했죠. 발찌에 작은 금속을 달아뒀는데 거기에 못으로 딸 이름을 새겨뒀어요. 박지영. 분명히 제가 새겨놓은 게 맞았습니다. 이걸 아가씨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박지영, 이 3글자 내가 새긴 거 맞는데. 아가씨, 고개 좀 들어봐요. 우리 딸 얼굴에 흉터 있는데 혹시 있어요? 어디 좀 봐요. 전 울먹이는 아가씨의 얼굴을 떨리는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있어야 할 흉터를 찾았죠. 순간 머리에 전기가 튀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가씨 얼굴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가 지영이니? 정말 내 딸 맞아? 지영아, 엄마 알아보겠어? 너 정말 내 딸 지영이 맞구나. 전 딸을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4살 때 남편 때문에 잃어버린 제 딸이 분명했습니다. 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울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철철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으면서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봤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도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기억 속 4살이었던 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엄마가 배추 뽑으러 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지영이 안 잃어버리는 건데. 지영아, 엄마 알아보겠어? 기억나?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알겠어요. 여기 심장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딸의 말에 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예뻐하던 딸의 기억 속에 저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싸우면 될 것 같았습니다. 만났으니 여한이 없었죠. 제 평생의 소원이 우리 딸을 찾는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였어요. 이상한 건 큰아들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애틋하게 구는데 가슴이 벅차 숨도 못 쉴 지경이었죠. 전 되찾은 딸 2 아들과 함께 일주일이란 시간을 꿈같이 보냈어요. 밤이면 딸이랑 같이 이불 깔고 누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속 얘기를 한없이 꺼냈어요. 새벽녘에 딸은 잠이 들어도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수도 없이 어루만졌습니다. 과일맛 사탕을 좋아하고 작은 입으로 종알종알 말도 잘하던 지영인 어느새 다 자란 아가씨가 돼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딸을 찾아 너무 다행이었고 더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 다짐했죠.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면서 지영이랑 행복하게 살고만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성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큰앤 껄렁하지도 않고 점잖고 반듯해졌죠. 저한테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까지 썼고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그래? 그랬구나. 좋은 아이를 만난 모양이지? 정말 축하한다. 근데 도움이 필요해요. 1년 동안 지영이 찾느라 모은 돈도 다 떨어졌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려면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말만 해. 다 해줄게. 가게라도 차려서 와이프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1년 전에 한 약속 지켜주실 수 있어요? 큰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망나니처럼 군 거 용서해주세요. 지영이 찾으면서 또 결혼할 여자 만나면서 저 변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전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1년 전에 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전 크게 놀랐습니다. 성현이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었어요. 전 큰애를 안아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죠. 성현아, 우리 큰아들, 엄마가 약속 지킬게. 네 아버지가 준 건물, 엄마 욕심 없다. 너랑 두현이한테 다 줄게. 엄만 더 바라는 거 없어. 고맙다, 성현아.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꺼이꺼이 울었고 저 역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딸도 찾았고 성현이도 건달 생활을 청산하게 된 거였죠. 엄마로서 이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둘째가 끼어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형. 저 여자 우리 엄마 딸 아니잖아. 그러자 갑자기 큰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조용히 못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를 이렇게 속여도 돼? 방에 있는 저 여자 엄마 딸 아니라며. 내가 다 들었어. 지난밤에 다 들었다고. 야, 이 자식아, 말이면 단 줄 알아? 너 이상한 꿈 꾸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형이나 헛소리 하지 마. 엄마한테 왜 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빌었잖아. 형, 천벌 받아. 나 바보지만 그 정도는 안다고. 엄마, 형이 데려온 여자 엄마 딸 아니에요. 다 가짜라고요. 순간 피가 마르고 현기증이 돌아 비틀거렸습니다. 둘째는 절 붙잡고 다 털어놨어요. 어젯밤 둘째가 슈퍼에 가려고 나갔다가 큰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였죠. 저 여자 엄마 딸도 아니고 형 애인이라며. 둘이 짜고 지영이인 것처럼 속인 거잖아. 엄마 건물 뺏으려고. 100억짜리 건물 형이 가지려고. 이 자식이 말이면 단 줄 알아? 입 다물라고. 싫어. 형은 그러면 안 돼. 저 여자도 나빠. 엄마 속으면 안 돼. 미안해. 엄마, 내가 대신 미안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지영이가 뭐라고? 가짜라니 무슨 얘기야? 그럼 내 딸이 아닌데 그런 척 했다는 얘기야? 저 애가? 첫째가 건물을 가지려고 자기 애인을 제 딸인 척 저를 속였다는 얘기였어요. 기막힌 연극의 전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 그 사이 성현이와 두현이는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큰애가 동생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으려 했지만 둘째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어요. 형, 이건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말자. 진짜 엄마 딸은 저 여자 아니잖아. 엄마 딸 지영이는 지금. 야, 이 자식아, 입 다물지 못해.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성현인 동생의 입을 막으려다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눈앞의 상황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어요. 두현인 형이 미는 바람에 작은 테이블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대로 TV장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둘째의 머리가 부딪힐 때 쿵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어요. 바닥에 쓰러진 둘째의 몸이 축 늘어졌고 첫째의 경악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두현아, 왜 그래? 야, 일어나봐.
두연아! 눈을 떠보라고, 이 자식아! 얘가 왜 이래? 두연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두연아, 정신 차려. 두연아.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들 두연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형을 사랑하고 엄마를 끔찍하게 여겼던 둘째는 그렇게 숨을 거뒀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몸부림을 치며 우는데 누군가 거실을 빠르게 달려나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제 딸인 척하던 여자애는 그대로 잡히고 말았어요. 큰 소란에 이웃이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응급차에 실려간 두연인 사망 선고를 받고 영안실에 안치됐고 전 실성한 여자처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 두연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무정한 하늘은 내 소중한 자식을 또다시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박복한 팔자 한 줌의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 싶었죠. 두연아, 한 번만 대답해줘. 엄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까지 잃고 엄마 어떻게 살라고. 두연아, 저승엔 엄마가 대신 갈게. 넌 돌아와. 대답 좀 해봐, 두연아. 두연이의 장례를 치르며 전 여러 번 정신을 놓았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어 쓰러지기를 여러 번, 두연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 수액이란 걸 맞으면서 오열했어요. 그나마 위로가 된 건 하늘에 우리 두연이를 맞아줄 가족이 있다는 거였죠. 두연이 생모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두 팔 벌려 둘째를 안아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겨진 저는 앞이 캄캄했어요. 큰아들 성현인 살인죄로 잡혀가게 됐죠. 장례가 끝난 후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첫째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애는 접견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조사 과정 중에 성현이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이 밝혀졌죠. 첫째는 집을 나가 정말로 제 딸을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제 딸인 척했던 애인과 함께였대요. 여러 흥신소에 돈을 뿌렸고 1년 만에 제 딸을 정말로 찾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영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대요. 기가 막히게도 제 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죠. 어느 기차역에서 발견된 지영인 한동안 고아원에 있었고 노부부에게 입양이 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았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대요. 변호사를 꿈꾸던 지영인 하늘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새벽에 도서관을 가다가 뺑소니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였죠. 지영이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운 노부부는 충격을 받아 1년 만에 나란히 눈을 감으셨고요. 납골당의 지영이와 양부모님이 나란히 안치됐고 친척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사연을 알고 큰애는 잠시 흔들렸지만 100억이라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애인과 계획을 짰대요. 납골당의 사진을 보고 오른쪽 눈 밑에 흉터도 만들고 유골함 옆에 놓인 금속도 훔쳐서 목걸이를 만들었던 거였고요. 두연이가 그 사실을 알고 제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걸 폭로하려고 할 때 큰애가 막으려 하다가 동생을 밀친 거였어요. 기막힌 얘기였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어닥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큰애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경찰을 붙잡고 호소했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두연이 그렇게 된 거 사고였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 큰애 풀어주세요. 경찰 양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요. 범인이 다 진술했어요. 동생과 100억짜리 건물 나눠 갖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밀친 거라고 다 진술했습니다. 거기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예상했대요. 100억 자기가 혼자 꿀꺽하고 싶었다는데 그런데도 자식이라고 감싸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현이가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요. 성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 그날 그 장면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한 사고였어요. 전 성현이에게 가기 전에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깜찍한 4살이었던 딸은 사진 속에서 예쁜 아가씨가 돼 있었어요. 너무 기막히고 한스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전 딸이 좋아하던 과일맛 사탕을 꺼냈어요. 지영아, 내 딸아, 엄마 잃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애기 미안하다. 엄마 용서하지 마. 그리고 지영이 양부모님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두 분의 자리엔 지영이와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살아생전 우리 딸을 얼마나 예뻐하고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었어요. 전 예의를 갖춰 두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늘에서도 지영이와 함께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저도 이곳에 숙제 마치고 따라갈게요. 죄 많은 엄마라고 지영이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딸 지영이를 가슴에 묻고 성현이를 보러 가는 길,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큰애는 내내 면회를 거부했지만 재판 전에 딱 한 번 면회를 허락해줘서 만났습니다. 전 울며 따졌죠. 왜 거짓 진술을 했냐고요. 성현아, 내가 진술할게. 엄마 그날의 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과실치사랑 계획한 범죄랑 형량 자체가 달라. 왜 그랬어? 왜 그런 진술을 했냐고.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해? 사실이잖아. 내가 두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두 손으로 밀쳤어. 내가 그런 거라고. 두현이 마지막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 나 죄값 받아야 해. 이대로 나간다고 해도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요. 큰애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죄값을 다 받겠다고 했죠.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성현이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들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전 통곡을 하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우리 성현인 동생을 참 많이 아꼈어요. 두현인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태어나 늘 놀림받고 따돌림을 당했지만 언제나 큰애가 방패가 돼주었죠. 덩치 큰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동생을 보면 한달음에 달려가 대신 싸운 것도 성현이었어요. 둘 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온 그날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첫째는 늘 그랬어요. 동생 두현이는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고요. 그런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첫째는 무기징역을 받게 됐어요.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고 전 쓰러지고 말았죠.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면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늘 거절당했고 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성현이가 교도소에 간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딸인 척했던 성현이의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기를 안고 왔는데 큰아들의 딸이라고 했죠. 성현이가 감옥에 가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 앤 아기만 제 곁에 남겨놓고 한밤중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수는 그렇게 제가 키우게 됐어요. 전 손녀딸 은수를 안고 아들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죠. 늘 면회를 거부하던 큰아들이 그날은 나오더군요. 전 말없이 아이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돌이 지난 은수는 얼굴이 뽀얗고 너무나 예뻤어요. 처음 본 아빠 앞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애간장을 녹게 했습니다. 성현아, 딸 은수야. 봐, 네 코랑 입이 꼭 닮았지? 엄마가 키우게 됐어. 얼마 전에 그 아가씨 왔다 갔다. 어디로 가는진 말 안 하더라. 얘가 내 딸이라고요? 아들은 꽃같이 예쁜 딸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부탁이에요. 은수한테 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현인 출소가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감옥에서 그렇게 긴 시간 있어야 한다는 걸 어린 딸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전 알았다고 하고 손녀를 안고 나왔죠. 아기를 키우니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늘 눈물로 살았는데 은수는 절 웃게 했고 살게 했습니다. 첫째는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절절한 내용이었죠.
전 답장으로 은수가 커가는 모습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큰아들은 모범수로 20년 복역하고 가석방을 앞두게 됐죠. 손녀딸 은수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전 때가 됐다는 생각에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은수야,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조금은 길지도 모르고 은수가 충격받을 수도 있지만 할미는 은수를 믿는다. 사실 은수한텐 아빠가 있어. 아빠가 이제 곧 사회에 나온단다. 아빠가 살아있었어? 할머니가 그랬잖아.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동안 아빠 교도소에 있었단다. 어린 너한테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여태 모르게 한 거야. 전 길고 긴 이야기를 어렵게 마쳤고 얼굴이 눈물로 범벅된 손녀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는 글이었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보내온 편지를 모두 손녀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은수는 아주 오랜 시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전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마쳤습니다. 은수에게 살아있는 아빠, 큰아들의 존재를 알리고 나니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새로 태어난 것 같았죠. 여기까지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손녀인 저 은수는 그렇게 20살이 넘어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할머니의 비밀도 알게 됐어요. 늘 의자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던 이유는 우리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주무셨어요.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어찌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겠냐며 아들과 같이 벌을 받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할머니는 편하고 풍족하게 사셔도 되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부자지만 절대 과소비나 사치를 하지 않으셨죠. 손녀인 저한텐 부족함 없이 다 해주셨지만 할머니는 지독할 만큼 아끼셨어요. 옷도 낡아서 해질 때까지 바늘로 기워서 입으셨고 드시는 것도 최소한으로 드셨습니다. 꼭 수도하는 분처럼 사셨어요. 전 아빠에 대해 알게 된 후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곧 아빠의 출소날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아빠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전 싫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아빠를 만날 생각이었죠. 출소날 새벽 할머니는 혼자 길 떠날 채비를 하셨어요. 정말 할미랑 안 갈 거야? 할머니, 이번 한 번만 봐줘요. 평생 안 본다는 거 아니고 오늘만. 나 솔직히 조금 겁이 나. 조금 더 있다가 아빠 볼게요. 그래, 알았다. 집 잘 지키고 있어, 내 강아지. 거기 보자기 싼 것 좀 다오. 이거? 보통 감옥에서 나오면 두부 준비하던데. 할머니는 왜 백설기야? 네 애비가 어려서부터 두부는 질색팔색했어. 대신에 이 백설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지. 하얗고 네모난 게 꼭 두부를 닮지 않았니? 할미 다녀오마. 할머니는 새벽 일찍 출발하셨고 전 짐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한참 가다가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셨죠. 깜빡하고 아빠한테 입힐 겉옷을 두고 왔다는 거였어요. 전 그 옷을 가지러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밤새도록 내리던 눈송이가 굵어져서 시야가 가렸죠. 전 집에 가자마자 할머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옷을 쇼핑백에 넣고 다시 길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절 기다리고 있어야 할 할머니가 보이질 않았어요. 쏟아지는 한방눈 속에서 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할머니가 있던 자리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보고 전 비명을 질렀어요. 할머니! 안 돼! 우리 할머니는 쓰러져 있었어요. 전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매우 위중한 상태였죠. 할머니, 나 이거 꿈꾸는 거지. 이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버지 보러 간다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눈 떠봐, 할머니. 나 혼자 두지 마. 할머니, 제발. 그러나 사랑하는 할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신이 있다면 너무 가혹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한 큰아들 마중도 못 가고 출소하면 입힐 겉옷도 건네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신 거였죠. 보자기 속에 쌓인 하얀 백설기는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전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프고 서러웠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곧 빈소가 차려졌고 제 아버지,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진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다 끝내 쓰러지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통곡하고 오열하며 할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어요. 너무 애절하고 가슴이 찢어져서 저도 아버지 옆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이 못난 자식을 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아니, 내가 갈 때까지 따뜻한 집에 계시지.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이렇게 보내고 어떻게 살아요? 처절한 아버지의 고백에도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할머니의 모든 걸 그렇게 앗아가 버렸죠. 한없는 슬픔에 잠겨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그 많은 유산은 다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젊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돈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이 유산은 아버지 몫이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에 아버진 결국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문제로 몇 번 만났고 그 뒤 아버진 절 다시 찾지 않으셨죠.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가 기억나네요. 아버지, 아빠, 저 은수예요. 네가 은수구나. 미안하다, 은수야. 애비가 돼서 면목이 없구나. 전 할머니가 떠난 집에 아버지가 와주길 바랬지만 아버지 면목 없다며 혼자 떠나셨어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또다시 떠나버린 아버지가 많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감춘 채 벌받듯이 살아간 할머니도 미웠고요. 자그마치 5년간 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 순 없었죠. 전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할머니 방조차 치우지 않고 고스란히 뒀었어요. 짐 정리를 하다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던 편지였죠. 어머니께 다시 없는 불효자가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라고 세 글자를 쓰면서도 전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일찍 많이 불러볼 걸. 이 말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피했는지 제 자신이 믿기만 하네요. 꼴통에다 말도 안 듣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저를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8살 때 처음 어머니를 뵀을 때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두연이도 모르게 혼자 밖에 나가 웃었어요. 나도 엄마 있다. 나도 엄마가 생겼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가 좋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친어머니처럼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없어질까봐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딸을 찾겠다고 외출하는 날이면 가지 말라고 치맛자락에 매달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는 불효자입니다. 사랑을 고통으로 바꾼 못 나빠진 사람이고요. 꼭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땐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곁에서 모시면서 어머니, 어머니 여한 없이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제 딸 은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쁘게 크고 있네요. 못난 아빠는 오늘도 딸 이름만 한없이 불러봅니다. 제가 딸 앞에 아빠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머니, 제가 나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불효자는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토록 할머니의 건강만을 바랬는데 아버지가 효도할 방법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밉기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허물어지네요. 전 곧 아버지를 만나러 갈 생각이에요. 아직 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네요. 사실 백설기 만드는 연습도 몇 번 해봤어요.
눈처럼 하얀 백설기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아버지의 남은 생 딸로서 따뜻하게 함께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뒤늦은 후회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연이었네요. 속으로는 어머니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엇나가기만 했던 큰아드님. 본인의 행동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떠안아야 했을지 생각해보면 감히 그 상처의 깊이가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아니 죗값이라도 제대로 받았더라면 효도할 기회가 여러 날 더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행복 누리며 좋은 일 많이 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